특성 없는 남자 1. 일부 1. 여기서는 어떤 일도 주목할 만한 방식으로 일어나지 않는다. 대서양 상공의 기압계상 최저기압이 자리하고 있었다. 저기압은 러시아 상공의 고기압을 향해 동쪽으로 이동했는데 이 고기압을 북쪽으로 비켜갈 조짐은 아직 보이지 않았다. 등원선과 등서선은 제 몫을 다했고 기온은 연평균 온도뿐 아니라 가장 추운 달과 가장 따뜻한 달의 온도, 비주기적인 월간 온도의 변동과도 통상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일출과 일몰, 월출과 월몰, 달과 금성과 토성안의 빛 변화, 그리고 다른 많은 주요 현상들도 천문학 영감의 예측과 일치했다. 대기 중의 수증기 장력은 최고치를 나타냈고 대기 습도는 낮았다. 약간 구닥다리 표현 같기는 하지만 실제하는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정확히 묘사하자면 때는 바야흐로 1913년 8월의 어느 아름다운 여름날이었다. 자동차들이 깊고 좁은 거리에서 얕고 환한 광장으로 질주했다. 어두운 보행자 무리는 구름 형태의 실타래를 형성하고 있었다. 한층 강렬한 속도의 선들은 다소 느슨하게 움직이는 보행자 무리를 가로지르는 순간 굵어졌다가 나중엔 더 빨라지더니 약간의 진동 끝에 다시 고른 리듬을 유지했다. 수많은 소리들이 철선처럼 억센 하나의 소음으로 뒤엉켰다. 그 소음에서는 뾰족한 끝이 여기저기 튀어나왔고 소음을 따라 날선 모서리가 길게 이어지다가 다시 평평해졌으며 소음에서 명확한 소리들이 산산이 부서져 공중으로 흩어졌다. 이 소음의 특별함을 묘사하기란 어렵지만 어쨌든 수년간 이곳을 떠난 사람일지라도 지그시 눈을 감고 이 소음에 귀를 기울이면 지금 자신이 제국 수도이자 황궁이 자리 잡은 빈에 있음을 알아차릴 것이다. 게다가 도시들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특유의 걸음걸이를 지니고 있기에 눈을 크게 뜨고 거리의 움직임을 유심히 살피만 봐도 같은 사실을 알아챌 수 있다. 그것도 어떤 특징적인 세부 사항을 보고 알아내는 것보다 훨씬 빨리 말이다. 그게 가능하다는 생각이 착각이라고 해도 상관없다. 지금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를 지나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가축 먹이가 있는 곳을 재빨리 알아내야 했던 유목시대의 산물이다. 사람들은 색깔을 마이크로밀리미터 단위의 파장으로 정확히 표현할 수 있음에도 빨간 코를 두고 그게 어떤 종류의 빨간색이냐고 묻지 않고 대충 코가 빨갛구나 하고 넘어가는데 왜 그런지 아는 것은 중요해 보인다. 그보다 한층 복잡하게 뒤엉켜 있는 무언가, 가령 자신이 머무는 도시의 경우엔 항상 그 도시가 얼마나 특별한지를 정확히 알고 싶어 하니까 말이다. 우리는 그 때문에 더 중요한 곳으로부터 눈을 돌리게 된다. 따라서 도시 이름에 특별히 가치를 두어서는 안 된다. 이 도시도 다른 대도시들처럼 불규칙성, 변화, 활강, 어긋나는 발걸음, 사물과 사건의 충돌, 그 사이에 바닥모를 고요한 지점들, 길과 길이 아닌 것, 크고 율동적인 박동, 온갖 리듬 사이에 영원한 불려화음과 전이로 이루어져 있었다. 전체적으로는 건물, 법, 규정, 사회적 관습이라는 항구적 소재로 만들어진 펄펄 끓는 용기 속의 거품과 비슷했다. 그런데 이 도시의 넓고 활기찬 거리를 걸어 올라가는 두 사람에게는 당연히 그런 느낌이 전혀 없었다. 그들은 어디로 보나 특권 계층이 분명했다. 의복과 태도, 대화를 나누는 방식에 기품이 흘렸고 속옷에는 이름의 첫 글자가 의미심장하게 순화하져 있었다.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마찬가지겠지만 의식의 섬세한 속옷에서도 그들은 자신이 누구이고 지금 제국 수도이자 황궁이 자리 잡은 도시의 광장에 있음을 알고 있었다. 이 두 사람이
아르하임과 에르멜린다 투치라고 가정해보자. 물론 이것은 틀렸다. 투치 부인은 8월에 남편과 함께 바트 아우스제에 있었고 아른하임 박사는 아직 콘스탄티노플에 머물고 있었기 때문이다. 어쨌든 그리 가정한다면 이들이 누구일까 하는 수수께끼에 부딪힌다. 활기찬 사람들은 거리에서 이런 수수께끼를 무척 자주 느낀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런 수수께끼는 50보를 더 가는 동안 이미 두 사람을 어디서 봤는지 기억조차 못할 만큼 까맣게 잊어버림으로써 해결된다. 그 두 사람이 갑자기 걸음을 멈추었다. 눈앞에 사람들이 웅성웅성 모여 있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바로 조금 전에 무언가 대열에서 튀어나간 것이 있었다. 비스듬히 날아가는 듯한 움직임이었다. 또 다른 무언가가 빙그르르 돌면서 옆으로 미끄러졌다. 급히 브레이크를 밟은 중형 화물차였다. 이제 화물차는 갓돌 위에 바퀴 하나를 걸친 채 멈춰 있었다. 벌집 주위를 왱왱거리는 벌떼처럼 순식간에 사람들이 어떤 작은 얼룩 앞으로 모여들더니 동그랗게 에워쌌다. 차에서 내린 화물차 운전사는 포장종이 같은 잿빛 얼굴로 거칠게 몸짓을 해가며 사고 경위를 설명하고 있었다. 몰려드는 사람들의 시선이 처음엔 운전사로 향하다가 차츰 중앙에 죽은 듯 누워있는 남자에게로 조심스레 옮겨갔다. 남자는 어느새 인도의 갓돌 옆으로 옮겨져 있었다. 사람들 말로는 남자가 부주의해서 사고를 당했다고 한다. 사람들은 번갈아가며 남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뭐라도 해보려고 했다. 누군가는 남자의 상의 단추를 풀었다 채웠으며 누군가는 일으켜 세우려고 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다시 눕히려고 했다. 모두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구조대가 올 때까지 시간을 때우려는 행동이었다. 부인과 동행자도 사고 현장에 접근해서 사람들의 머리와 숙인 등 너머로 바닥에 누운 남자를 유심히 살펴보았다. 그러고는 뒤로 물러나 망설였다. 부인은 스스로 연민이라고 여기는 무언가 불편한 것을 명치 끝에서 느꼈다. 그것은 사람을 마비시키고 주저하게 만드는 감정이었다. 얼마간의 침묵 끝에 신사가 말을 꺼냈다. 여기서 사고를 낸 저런 중형 화물차는 제동거리가 너무 길어요. 부인은 이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홀가분해지는 것을 느끼고는 정중한 눈길로 고마움을 표했다. 제동거리라는 말은 벌써 여러 번 들었지만 그게 무슨 뜻인지는 정확히 알지 못했고 알고 싶지도 않았다. 그저 그 말로 이 끔찍한 사고가 어떤 형태로든 질서 있게 정리되고 자신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기술적인 문제로 바뀌면 충분했다. 그때 벌써 구급차의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구급차의 신속한 도착은 기다리던 사람들에게 안도감을 주었다. 이런 사회적 장치들은 감탄스러웠다. 사고를 당한 사람은 들것에 실려 구급차 안으로 옮겨졌다. 제복 형태의 옷을 입은 남자들이 부상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 얼핏 눈에 들어온 구급차 안은 병원처럼 깨끗하고 정연했다. 그제야 사람들은 일이 법적 절차에 따라 질서 있게 처리되었다는 합당한 느낌을 안고 현장을 떠났다. 신사가 말했다. 통계에 따르면 미국에선 해마다 자동차 사고로 19만 명이 죽고 45만 명이 부상을 당한다고 합니다. 저 사람 죽은 것 같아요? 부인이 물었다. 여전히 무언가 특별한 일을 경험했다는 근거 없는 감정을 떨치지 못하면서. 살아있으면 좋겠네요. 신사가 대답했다. 차에 실려갈 때는 꼭 죽은 사람처럼 보였어요.